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따단 빵.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광복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좋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퀴즈 낼게요.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경술년, 국치,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나라 망한 거죠. 자, 그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잘 모르시죠? 네.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날은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게요, 막 좋은 거, 신나는 거,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게 역사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지우고 싶은 거,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조차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1945년 8월 15일 좋죠.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일 1910년 8월 29일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910년 8월 29일도요, 조기를 달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모르시죠, 여러분들?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시간으로, 아픈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속상합니다. 저도요. 이 파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볼 게 뭐였냐면, 독립협회 있지 않습니까? 예,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그 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이런 것도 막아냈고요. 또 열강들의 어떤 그 이권 침탈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 봤다는 얘기죠. 아마도 나라가 기틀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종은 결국 자신의 어떤 권력이 좀 이렇게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 그 때문에 결국은 자신과 함께 가야 될 그 독립협회를, 보부상,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해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바로 대한제국, 바로 이 고종황제의 단독 개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고종황제가 바로 그렇게 단독 개혁, 광무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은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팽팽한 균형. 왜냐면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러시아 공산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 공간 안에서 고종 황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 개혁,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일본이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서로 으르렁만 됐지 뭐 더 이상 한 발짝 전진 못하니까 그 공간 안에서 고종이 자기 나름대로 광무개혁을 펼쳤던 거예요. 자,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광무개혁은.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균형 속에서 지금 광무개혁이 만들어졌는데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독자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을 맞춘 것도 역시 어찌 보면 외세에 의존하는 어떤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는 사건, 그게 바로 1904년 일본의 공격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1904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 끝나게 된 이 러일 전쟁.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놀랍게도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10년 전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요. 이번 러일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와 10년 전 청나라와는 비교 불가. 러시아는 당시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요. 전 세계 영국과 러시아가 이 두 개 강대국이 축을 이뤄가지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구도 속에 있는 이 두 나라, 그 중에 러시아가 근데 작은 일본과 싸운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와 일본의 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야, 근데 뭐 이제 이것도 반론이 있어요. 과연 이게 러시아가 진 거냐? 당시 어떤 그 내부적 어떤 상황 속에 의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둔 거지 진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어쨌건 간에 네, 일본이 이긴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광무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균형이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러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요, 이 균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우리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이 있어요.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이 있는데 이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은 바로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조약을 강요한 거예요. 그 팽팽한 그 균형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러일 전쟁 벌어지면서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펼쳐졌던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 먼저 한일 의정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자, 러시아와 지금 싸워야 돼. 싸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둔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음껏 그런 주둔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일본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 바로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둔지, 자신들이 마음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달라.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막 가자는 거죠, 지금. 네, 우리 땅을 왜 줘? 하지만 전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러일 전쟁이 쭉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일본이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은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 내정 간섭의 신호탄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시행됐던 정치 형태가 뭐냐면 고문 정치라는 겁니다. 고문이 뭐예요? 으악, 팔 꺾고, 팔 뽑고, 다리 뽑고, 다리 줄이 털고 이런 고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험이 있거나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문해 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말이 자문이지. 일본이란 그 어떤 그 곳에서 파견된 사람이 자문이겠습니까? 내정 간섭이지. 그죠? 어쨌건 그 모습으로는 이 고문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2차 한일 협약 때 통감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요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1차 한일 협약으로는 고문 정치고요. 2차 한일 협약으로는 통감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문 정치예요. 고문은 좀 약간 느슨하죠. 하지만 내정 간섭을 훈수를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고문에 누가 파견되었느냐? 자, 외교 고문과 경제 고문이 파견됩니다.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 경제 고문은 메가타가 파견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외교 고문 스티븐스는요, 말 그대로 왜 조선, 왜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전 세계 다니면서 설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때려 죽일. 그죠? 때려 죽일. 예.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왜 대한제국이 왜 일제의 그 식민지가 돼야 되는지 막 설파하고 다니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열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미주 지역, 장인환, 전명운. 자, 이들이 바로 이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왔을 때 가만 냅두지 않아요. 바로 이 둘이, 장인환과 전명운이 바로 이 스티븐스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장인환과 전명운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그 둘이 각각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스티븐스가 온다고? 그럼 내가 처단해야지. 라고 해서 장인원과 전명훈. 맨 처음엔 전명훈이 총을 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사격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육탄전이 벌어지죠. 그 무리 속에 장인왕도 있었던 거예요. 장인왕이 쏘려고 했는데 벌써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장인왕이 방아쇠를 당기면서 스티븐스를 저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 시대 정신을 해결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스티븐스는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 장인원 전명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뭐 대한인국민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장인원 전명훈이 외교관은 스티븐스를 처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경제입니다. 경제에서는 메가타, 일본인이죠. 이 메가타가 경제 고문으로 파견돼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말 그대로 일본 경제로 예속시키기 위한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좀 통합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화폐를 어떤 거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쓰고 있었던 백동화, 이 백동화를 제1은행권, 일본 화폐죠.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만 원, 만 원, 1,000원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제1은행권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정 시기 안에 그걸 다 바꿔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메가타가 주도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 여러분들 만 원을 갖고 갔어. 여러분 돈 만 원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1은행권 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어떤 화폐를 1대1로 교환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가치로. 그런데 똑같은 가치로 교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 원을 가져갔으면 만 원에 해당하는 제1은행권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상했네. 이거 위조 같은데 이거는 좀 뭐 돈으로 좀 가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50% 밖에는 주지 않는 거. 5천 만 원을 갖고 있는데 5천밖에 안 주는 거야. 또는 만 원을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얼마 손해예요? 5,000원 받았으면 5,000원 손해고 1,000원 받았으면 9,000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재산이 갑자기 쪼그라든 거야.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러 갔어. 근데 재산을 제대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당시 그 민족 자본들, 그 돈을 백동화라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었던 민족 자본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위축되죠. 내가 갖고 있는 만 원의 가치가 갑자기 1,000원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쪼그라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화폐정리 사업. 자, 이 메가타는요, 이 화폐정리 사업 과정 속에서 금본위제라는 얘기는 뭐 화폐를 찍어낼 때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내는 거잖아요. 원래 그 앞에 약 10여 년 전에 갑오개혁에서 시행되었던 게 뭐예요? 은본위제였죠. 은본위제. 은이 있는 만큼 화폐를 찍어낸다는 거였는데, 자, 이 메가타 화폐정리 사업에서는 이제 금본위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동원을 만들고 있는 그 관청, 그 전환국이었거든요. 1880년대 개화정책의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기구들 많지 않습니까? 뭐 우정총국, 갑진정군의 주역 우정총국, 또 방문국, 한성순보 첫 번째 그 신문, 그 다음에 전환국, 화폐 만드는 곳. 이 전환국을 폐지를 시켜요. 백동화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제1은행권을 바꾸면 되니까. 그죠? 이런 어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까지 어떤 그 경제적인 예속 관계를 차곡차곡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토지를 마음대로 쓸 거야 한일 정서, 고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정 간섭할 거야 바로 1차 한일 협약. 이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이 끝났어. 일본의 승리로 끝나버렸어. 이러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었어.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에서 손 떼기로 했어. 이제 완벽히 일본 마음대로 이 한반도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2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한일 협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을사늑약, 뭐 을사조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되도록이면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을사조약을 틀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좀 그 사건의 어떤 그 성질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늑약, 강제로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은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권. 자, 이 외교권을 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갔어. 그러면 이제 혹시 그 미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 뭐 여권을 분실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미국에 있는 주미공사 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기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외교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외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09년에 체결했던 간도 지역에 대해서, 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땅이냐 청나라의 땅이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회의가 벌려요. 외교 회의가 벌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면 누가 참여해야 돼? 내가 참여해야지. 그런데 대한제국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대신 참여합니다. 그래서 체결한 게 바로 간도 협약이라는 거예요. 간도 협약에서 결국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 땅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외교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권을 거의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바로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일본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압박에 의해서 도장을 찍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을사오적. 자, 을사오적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완용.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을사오적 하면 누굽니까? 하면 이완용이요. 다 크게 소리 질러. 그리고 그 다음은 묵묵부답. 아니, 봐봐. 오적이면 5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분명히 오적이 다섯 명이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우린 이완용만 아냐고. 이완용 억울할 것 같아.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을사오적입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을사오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매 역사 시간마다 불려지고 있잖아요. 을사오적으로. 그죠? 이름이 갖는 중요성.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불려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을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역사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를 여러분들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을 통해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불려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들이 바로 을사오적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들이 체결한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했고요. 이때부터 통감정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고문정치는 뭐 사실은 엄청난 그 위치, 이게 어떤 인정받은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자문 두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 정도라면, 통감은 이제 실질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정 간섭을 강화해서 어찌 보면 정치적 실권자의 자리에 지금 올라오는 게 바로 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통감 정치는요,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바로 총독, 통감이 아닌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건 1910년 나라가 망한 8월 29일 그 이후에 총독이 파견되기 전까지는 바로 통감이 내정 간섭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교권이 강탈되니까 이제 아는 거야.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주권을 우리가 상실했음을 아는 거야. 아니까 그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민영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이 일본의 폭정에 좀 맞서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든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영환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직을 수행하는 어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민영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일본의 을사늑약을 체결한 어떤 그런 모습들, 외국이 강탈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내가 나라의 녹을 먹는 그 외교 행위를 했던 나로서 그걸 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못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합니다. 네, 아우 참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예, 민영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장지연. 장지연은요,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송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저는 이게 사설인데요. 저는 여러분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사설을 읽고 제가 눈물을 흘린 거는 이 사설이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사설은 원래 여러분들 감동이나 감정을 실지 않잖아요. 건조하게 그냥 주장을 담백하게 쓰는 게 사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은 그때의 아픔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을사늑약은 외교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거의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의 아픔을 절절히 써 내려가고 있더라라는 거.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외교관은 자결로, 언론인은 사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병대장 안중근은요, 동양평화론을 쓰면서 이 동양의 평화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서로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일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었죠. 결국 안중근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데 앞장섰던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처단하고 순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병들도 활동을 합니다. 의병. 예,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을사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을사의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 신돌석. 특히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의병을 일으켰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관군들인 거예요. 일본인들이 아니라. 어찌 내가 관군들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결국 붙들려서 결국은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의병장 신돌석도 등장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 알려져 있죠. 신돌석도 등장하고 있더라. 정말 뭐 공무원, 언론인, 의병대장, 의병, 평민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액션,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자, 체결되었는데 고종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도장을 직접 주질 않아요. 고종은 이 도장 찍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당하다.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덜란드, 당시 네덜란드 열리고 있는 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여기 이제 헐버트, 통역을 해줘야 되는, 또 길잡이 노릇 해주는 헐버트. 유경공은 교사로 왔었거든요. 그 헐버트가 또 여기에 합류하면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자, 그런데 이 헤이그에 가서 일본이 우리를 통감을 파견해가지고 외교권을 강탈하려는 건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 이건 곧 외교행위 아니야? 야, 너희들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 없어. 외교권이 없는데 왜 여기서 외교적 행위를 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와가지고. 누가 시킨 거야? 고종 너야? 오케이. 고종 잘라. 그래서 결국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바로 이 헤이그 특사가 빌미가 된 것이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고종시대를 광무시대라고 하고요. 연호. 그 다음에 용희시대를, 그러니까 순종시대를 융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은요.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늑약의 2년 뒤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갑, 을, 병, 정이잖아요. 예. 을이 5년이라며 병 6년이겠지. 정 7년이겠지. 갑을, 병, 정, 무기, 경. 보여요. 갑, 을, 병, 정, 무. 무는 언제? 8년이지.
기 9년이지. 경 10년이잖아. 그래서 경술국치할 때 그 경자가 1110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만 맞춰가지고 1, 2, 3, 4, 5, 6을 넣으면 됩니다. 자,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2차 한일협약에서는 외교권을 강탈했다 그랬잖아요. 한일 신협약에서는요.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대를 해산합니다. 야 진짜 군대 해산이면 이거 뭐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이제 뭐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군대를 해산시켰고요. 어떤 정치를 했냐면요. 이때부터 차관 정치.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감을 없애고 차관을 들였다. 이게 아니야. 통감은 제일 높은 자리야. 높은 자리. 그 통감이 실질적으로 장관 차관할 때 차관 있잖아요. 그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차관을 이제 일본인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일본인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장관과 차관인데 차관을 일본인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완벽한 내정 간섭이 가능하도록 지금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통감의 권한, 통감의 역할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한일 신협약 정미 7조로 군대가 해산되니까 이 군인들 중에 일부가 바로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의병에 합류하면서 이 정미의병은 가장 규모가 큰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더라. 이 바로 정미 7조에서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군인들이 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착착착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년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8월 29일 날 순종이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의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브리핑, 그 8월 29일 날 그 마지막, 대한제국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브리핑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의에 따르라. 소요를 일으켜서 이 대의에 어그러지는 짓을 하지 말라. 일본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제가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 많으면 제가 욕을 했을 거예요. 저런 게 지도자라고. 저런 게 황제라고. 제가 정말 많이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최태성 ETV에 가시면 이 순종의 그 마지막 문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황제예요. 황제가 자신의 어떤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행복을 쫓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누가 자기를 왜 공무원이 자기를 해야 되는데 황제가 자기를 해야지. 왜 민용환이 자기를 해야 되냐고. 참 하여튼 아파요. 네.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내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대한제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진 않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애국개몽 운동, 이건 이제 실력을 키우자는 얘기죠. 두 번째가 의병항쟁,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 어떻게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그 위치를 좀 강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요. 민족문화 수호 운동, 네. 뭐 또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시켰겠죠.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어떤 4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애국개몽운동, 의병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의병운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의병운동입니다. 의병운동은 지금 싸우자는 얘기 지금. 근데 이 전통을 보면요. 바로 이 위정척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위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호위한다는 얘기야. 지킨다는 거야. 뭐를 바른 것을 지킨다. 배척한다는 거야. 뭐를 사악한 것을. 그러니까 바를 점은 뭐예요? 성리학적 질서.
우리의 전통적 질서를 지키고 4. 배척한다는 얘기죠. 서양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배척하겠다. 이제 이런 데서 출발한 건데 이게 이제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이 시기별로 이 위정축사 활동이 이제 달라지는데 먼저 통상수교 왔을 때 통상 거부. 이건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 우리 배웠어요. 예, 요 위정축사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흥선대원군 때 그 대표적인 통상수교 거부 운동이 바로 이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 흥선대원군은 최익현의 상소, 탄핵 상소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고종의 친정 정치가 들어왔고 고종은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자, 강화도 조약 체결되고 이제 개항했단 말이야. 그 개항에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 도끼 들고 가가지고 개항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최익현. 이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외양일체론. 아니 이제까지 서양과 우리가 수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일본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느냐. 외놈이나 양놈이 똑같은 거 아니냐. 외양일체론 같다. 그러니까 일본과도 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운동의 핵심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단 말이에요. 문은 열렸고 이제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화하고 있다고요. 자, 이 개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뭐 통리기무함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 통리기무함을 주도하에서 신식군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에 사절단을 많이 보내.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일본에 갔던 기봉집이 가져온 책자가 있어요. 황춘슈안으로부터 가져온 책자, 바로 조선 책략.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내용에 의해서 미국과 수교를 한다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다고요. 자, 이러자 유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영남 지역, 영남 만여 명이 상소를 올렸다. 이만손이 퇴계 이왕의 후손이거든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 네, 정말 영남 지역, 지금 이제 경상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지역 분들이 이 당시만 해도 반미 선봉에 섰던 분들입니다. 반미.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죠, 여러분들. 예, 반미 선봉에 섰던 분들. 미국과의 수교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영남 만인소. 이런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런 어떤 흐름을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는 들어주질 않아. 결국 하나 들어준 게 없어요. 결국 이제는 실력으로 우리가 직접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병 투쟁을 합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을사의병은 을사득약, 정미의병은 정미칠조약. 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을미의병. 을미의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을미개혁의 단발령. 컸죠. 자, 이러면서 특히 이제 단발령. 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터럭 하나 건드려 진 우리에게 상투를 자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양반 유생들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갑오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그게 뭐였죠?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앞에 있었던 갑오 을미개혁의 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을미병한테 내가 이거 다 해결했으니 이제 해산하라. 라고 해서 결국은 고종의 해산 권고를 받고 대부분이 해산을 합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니까 이 을사의병 뭐 많지 않습니까? 민영환의 자결도 있었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곡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의병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최익현. 네, 싸웠지만 우리 관군이 오자 결국 붙잡혔고 쓰시마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되었고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도 등장하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2년 뒤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군대가 해산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이 군인들이 바로 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의병 전쟁화. 을미, 을사, 정미 의병 중 가장 큰 규모의 의병 전쟁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이들은요, 전국 13도 창의군, 의를 내세우는 그런 군인들, 13도 창의군을 내세워서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고 있더라. 뭐 결과는 실패했지만 어쩐 이런 액션들이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나중에 일제강점기 아니잖아. 일제강점기 때 한국광복군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부대 한국광복군이 있는데 그 한국광복군이 시행했던 작전은 국내진공작전이에요. 국내진공작전. 이거 용어가 좀 달라. 예, 근데 정미의병이 시행했던 작전은 아직 뭐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니까. 그죠? 서울진공작전. 서울진공작전. 나라가 망한 이후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은 국내진공작전을 시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병항쟁이에요. 이게 위정축사 계열이에요.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하다가 반대 들어주지 않아 결국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의병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은요, 네, 바로 의병전쟁 13도 창의군을 꾸려서 의병전쟁화 되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한일의정서에서 경술국치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저항했던 한 형태 의병투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자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배우자,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이었다는 얘기죠. 애국개몽운동은 말 그대로 배우자, 그리고 알리자, 언론이죠. 그리고 잘 살자. 이게 바로 식산흥업이에요. 식산흥업. 그러니까 뭐 식산흥업은 경제를 좀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잘 살자. 우리 못 사니까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알리자, 잘 살자. 이게 바로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의병 노선이 맞습니까? 애국개몽운동의 노선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면 되죠. 근데 참 이때도 그랬지만 우리 노선이 맞아. 상대 노선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나라, 우리나라가 어떤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맞으면 너는 틀려.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미운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남는 건 증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공존하는 법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겠다. 이 당시에도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은 저는 같은 노선이었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구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였는데 내 노선이 맞다, 내 노선은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었다. 그걸 우리가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자,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여러 단체가 등장하는데요. 자, 먼저 보안회가 있습니다. 보안회. 자, 이 보안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식민지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땅이 필요할 거 아니야. 땅 달라고 한다고, 얘네들이요. 땅 달라고. 어떤 땅, 그냥 좋은 땅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식민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황무지를 달라 그래요. 황무지 주면 우리가 개가 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보안회가 이건 일본의 의도로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게 바로 보안회. 애국개몽 운동의 첫 번째 단체가 바로 보안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회 뒤를 해서 헌정연구회, 입헌정치.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왕정체제, 절대 왕정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절대 왕정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막판에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어떤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권력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여러분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왕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왕이겠죠. 그냥 상징적 존재죠. 실제적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자강회.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뭘 했냐면 바로 고종강제 퇴위 반대.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고종이 해이계 특사를 파견했고 그걸 빌미로 누가 왜 외교행위했어? 고종을 잘랐잖아요. 바로 그때
그때 대한자강회가 바로 이 고종강제퇴위 반대를 앞장섰던 단체, 그게 바로 대한자강회다라는 거. 자강이에요.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자강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보안회, 대한자강회 많이 있는데 정말 애국개몽운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여러분들 신민회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민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민은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고요. 안창호와 양기탁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의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운동이 교육과 언론과 식사능업이잖아요. 배우자, 알리자, 잘 사자 이거잖아요. 배우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알리자, 잘 살자. 자기 회사 태극서관. 자기 회사는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릇 같은 거 만드는 회사, 또 파는 회사. 태극서관, 이건 뭐 이제 책 같은 것들을 주로 취급을 하겠죠. 이런 식산흥업의 어떤 그런 흔적들. 그리고 알리자. 알리자는 뭐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어떤 조직들이 바로 이 신민회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운동은 일단 실력을 좀 키우자라는 건데, 이 신민회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실력을 키우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애국개몽운동 노선과는 좀 다른 의병운동, 무장투쟁하는 거잖아요. 그 무장투쟁도 준비하자고 해요. 무장투쟁도 준비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국외, 우리나라 그 한반도 밖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기지라는 겁니다. 이 독립운동 기지에서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무력투쟁을 통해가지고 언젠간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이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학교가 될 겁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민회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백성이야. 이제는 좀 새로운 백성. 우리가 새로운 민이야, 새로운 민. 이 어떤 그 군주 체제하의 어떤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좀 바로 서자. 이게 신민회거든요. 그래서 만든, 그 지향한 게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뭐예요? 왕, 황제 존재하지 않아요. 공화정은 지금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우리가 공화정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뽑잖아요. 공화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민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1911년 일제강점기에 백오인 사건,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일제가? 그죠?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은 신민회를 해산시켜 버리죠.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그래서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꼭꼭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민회와 또 구분할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신간회가 있어요. 신민회 대 신간회. 와우, 너무 중요해. 신민회는 한말, 아주 일제강점기 직전이고,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신민회는 비밀결사하고 공화정을 지향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하나가 된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했던 조직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조직이다. 시기도 다르다. 시험에 꼭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애국개몽운동, 보안회, 고종 강제퇴위 반대했던 대한자강회, 그리고 국외독립운동 기지까지도 만들려고 했던 신민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이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끔 여기서 한 번씩 나옵니다. 어려운데.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일본이나 청나라와 체결했던 조약을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복습이 어렵진 않아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 복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이야. 앞에서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배웠으니까 이번엔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제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을사늑약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예, 싸웠고요. 의병. 교육했고요. 애국개몽운동. 그 다음에 경제적 자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이제 그거 배우는 거야. 자, 먼저 여러분들 잘 보세요. 1876년도입니다. 무슨 조약을 체결했죠? 강화도 조약 체결했습니다. 조일수호 조교. 이 내용을 보아하니 관세 없네? 관세 없어. 미친 거죠. 어떻게 관세도 없이 이런 조약을 체결해. 우리 다 망하는 거지.
최애국 대우 없네. 요건 잘했네. 네, 최애국 대우.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게 있으면 기존에 체결했던 그 조약에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건 없었어요. 왜? 일본이 최애국 대우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너희들 외에는 다른 나라랑 체결 안 해? 굳이 이게 필요 없지? 그래서 최애국 대우는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강화도 조약 당시만 해도. 자, 그리고 개항장 무역입니다. 부산을 맨 처음에 개항을 했죠. 이후에 원산, 인천 개항할 건데 이 무역은 그 개항장 안에서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지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유출. 일본인들이 원하는 건 쌀이었거든요. 그 쌀을 일본에 수입해 가는 건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냥 돈 주면 얼마든지 사갈 수 있도록 해놨다. 무제한 곡물의 유출.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876년도에 관세도 없고 무제한 곡물 유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최애국 대우는 없었고 개항장 무역인데 이게 82년도 1882년도 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이 조건들이. 자, 그 달라지게 되는 계기 188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죠?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고 그 다음에 1882년도에는 이 미국과 수교를 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개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리기모함이 만들어졌는데 그 통리기모함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신식군대 별기구 만드는 거고 외국에 사절단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과 체결하면서 보빙사를 파견하잖아요. 어쨌건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황춘천의 조선 책략 요거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이때 이제 반대했던 게 뭐예요? 의병운동에서 영남 지역 경상도 유생들을 들고 있잖아요. 영남 만인소 그죠? 네, 열렬한 반미 선봉이 앞에 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드디어 강화도 조약에서 없었던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이건 다행이죠. 아니 관세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거잖아. 일본 제품이 지금 시계가 들어온다고 한번 해보자. 일본 시계 좋아요. 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도 시계 만들어. 근데 우리 시계 별로 안 좋아. 근데 일본 시계가 우리 시계 별로 안 좋은 우리 시계는 10만 원인데 일본 시계 굉장히 좋은 시계인데 8만 원에 들어와. 그럼 뭐 살 거야? 별로 안 좋은 우리나라 10만 원 살 거야? 굉장히 좋은 일본 8만 원 살 거야? 뭐 고민의 여지가 뭐가 있어? 8만 원 사야지. 당연한 거지. 소비자는 그런 건데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나라 시계 만드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실력이 좀 늘 때가 좀 기다려줘야죠. 그 기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관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들어올 때 관세를 100%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16만 원이 되는 것이지. 원래 8만 원에 16만 관세를 딱 때려버리는 게 16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 10만 원. 좋은데 16만 원이야. 조금 떨어진데 10만 원. 어떤 거 살래? 그러면 그냥 우리 거 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이제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벌어주고 관세가 그게 관세잖아요. 근데 없었어 강화도 조약 때는. 이게 참 이게 무지한 거지. 이게 이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무지한 거지. 이런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 수공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걸 몰랐던 거지. 하지만 결국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되면서 관세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도 들어옵니다. 네, 최혜국 대우. 이제 왜냐면 원래는 최혜국 대우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너희 일본 이외에는 다른 나라랑은 조약 체결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결국 조미수호 통상 조약 하면서 결국 최혜국 대우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2년도 띠 또 뭐가 있냐면 임원군란의 결과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 그리고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령 무역 장정 체결하지 않습니까? 갑신정면에서는 일본과는 한성조약, 그리고 청일 간의 텐진조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임원군란의 결과와 갑신정면의 결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원군란의 결과가 바로 재물포 조약과 조청상민수령 무역 장정 아닙니까? 그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핵심이 뭐예요? 내지 무역이에요. 개항장 안에서만 원래 강화도 조약에서는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외국사인들이 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82년도 이후에 아니 미국하고 저렇게 좋은 조건으로 청나라와도 좋은 조건으로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줘? 바로
82년도 이모군란 83년 그 다음이잖아요. 바로 일본도 내미는 거예요. 우리도 해줘. 이러면서 조일통상 장벽이 체결되는데 자 이때 이 강화도 조약 때 무제한 곡물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반공령. 막을 방자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령. 그래서 반공령이라는 게 이제 이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76년도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 없죠. 무제한 곡물 유출됐죠. 그리고 개항장 무역이었고 최국 대우였잖아. 근데 82년도에 오면서 관세 있지요. 그 다음에 반공령 있지요. 그 다음에 최국 대우 있지요. 그리고 내지 무역이 열리게 되는 그 변화. 요 변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화도 조약 라인과 이모군란 라인. 76년도 라인과 82년도 라인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 이후에는 관세가 있다 없다? 있다. 82년도에 무제한 곡물 유출됐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뭘로? 반공령으로. 조일통상 장정에서 그걸 체결했으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조약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제 형상과 그에 저항하는 우리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제 구구운동이 있어요. 자, 먼저 곡물 유출. 계속 곡물은 가져갑니다. 일본은 지금 쌀이 필요해요. 지금. 그죠? 자, 하지만 강화도 조약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83년도 조일통상장정에서 뭐가 들어왔다? 반공령이 들어왔다.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공령을 내린 거야. 89년도, 90년도에 아주 크게 반공령, 한 지방관이 우리 이 지역에서 쌀 못 나가. 반공령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반공령을 내릴 때는 규정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일본 측에 통보를 해야 돼. 왜냐면 일본 상인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이거였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뒤에서야 통보를 받았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왜 너희들 약속 안 지켜? 라고 해서 결국 배상금을 지불하는 이런 좀 아쉬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건 반공령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청상민 수능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개항장 무역에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이제 외국사인들이 육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종로거리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우리는 시전상인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시전상인 그 옆 동네에 청나라 상인도 들어오고 일본 상인도 들어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청상민 수능 무역장정에서 개항장 무역이 무너지고 내지 무역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제 서울에 청나라 상인도 들어오고 일본 상인도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런 상인들과 우리 지금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자, 이러면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합니다. 상권수호운동. 예. 우리도 이제 규모를 좀 키우자. 자본을 모아가지고 상회사. 이건 일종의 주식회사입니다. 상회사 설립해가지고 우리 막아보자. 특히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어요. 이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이니까 뭐야? 황제국가. 이건 대한제국시기에 만들어졌구나. 느낌이 오시죠? 한국중앙총상회. 이건 뭐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상인연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외국 상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야, 우리도 뭉쳐야 돼. 개별적으로 있다가 우리 다 망해.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고 있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독립협회를 해산했던 단체는 한국협회예요. 그 한국협회는 보부상들이 중심이 된 거고요. 바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던 한국중앙총상회는 바로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반공령도 한번 해봤고 상권수호운동도 해봤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상권수호운동과 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운동이 바로 이권수호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권수호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우리 배웠잖아. 독립협회 때 아관 파천했단 말이야.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를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외교에는요 공짜 없어요. 동맹혈맹 웃기는 소리야. 그건 그냥 포장지일 뿐이야. 그 내용 까보면 다 영수증 들어와 있어요. 영수증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공사관 들어갔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요구할 거 아니야. 우리 너 고종 황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좀 내놔. 우리 울릉도 쪽에 저기 나무 좀 베고 싶으면 좀 짚어.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 고종 황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주는 수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나라에 지금 최애국 대우 다 열렸잖아. 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하면서 최애국 대우 다 열렸잖아. 다른 나라도 지금 업그레이드 해준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뭐 하나 줬어? 그럼 미국도 금강 줘야 돼. 일본도 철도 부설권 줘야 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되면서 결국 이권이 마구마구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 중에 바로 전영도조차 반대. 뭐 이런 운동을 그래서 독립협회가 단행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러일 전쟁 그 시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때 이제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조직이 바로 보안회. 선생님 이게 애국개몽 운동단체 맞습니다. 이 보안회는요 애국개몽 운동단체이면서 경제적 구국운동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제적 구국운동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한말 1907년 한말 대한제국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한말에 전개되었던 바로 국채보상운동. 국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채? 나라빚이에요. 나라빚 갚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1907년이면 거의 뭐 1907년이면 여러분들 을사늑약 체결하고 정미 7조약 체결하는 그런 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씩 지금 우리의 어떤 주권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유는 바로 이거다. 일본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당해지려면 일본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전개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서상돈 중심으로 전개됐던 그런 운동인데요. 대구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대구에 하시면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그 기념공원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한말 국채보상운동과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을 비교하셔야 돼요. 한말 국채보상운동은 아직 나라 안 망했잖아. 이때는 나라빚 갚기 운동이었죠. 그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 이건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나라빚 갚기 운동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이 차이를 꼭 구분하시고요. 이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 시작된 곳은 바로 평양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됐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다. 정말 비교하는 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신민회와 신간에 구분하셔야 되고요.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할 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 대표적인 언론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다. 라는 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외교권을 강탈되고 경술국치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저항했던 모습들까지 본 거예요. 의병항쟁 봤고요. 애국개몽 운동 봤고요. 경제적 구국운동 봤어요. 이제 하나 남았죠. 그 하나가 바로 민족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자, 그 민족문화 수호 운동 어떻게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